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알겠습니다.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양형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은 파기 재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 자꾸만 파기 재판 이런 거 희망회로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 거고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을 꺾을 것인가. 사법 리스크를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털어냈고 이 정치적으로 더 강해진 이재명이 등장한 거예요. 예,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두 변호사분들 물론 이제 정당 소속이긴 한데 두 분과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게 윤 대통령의 운명이 마은혁 재판관 지금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달린 것인가 아니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은 이제 물러났고 한덕수 총리가 왔으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달려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빨리 선고 날짜를 잡지 않는 문영배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달려 있는가 누구에게 이 지금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까?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의 운명보다도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987년 이후에 형성된 육공화국의 운명이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인가요? 4월 18일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합니다. 그러면 6명의 헌법재판관이 남죠. 그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대단히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현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6명의 헌법재판관을 가지고서는 어떤 탄핵 심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하고 그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분들도 줄탄핵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재판관 6명이 남으면요. 탄핵 소추가 됐을 때는 직무정지가 되는데 계속 직무정지 상태 그대로 가야 돼요. 심판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냥 셧다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4월 18일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8명의 지금 헌법재판관들께 있는 것이다. 장관들이 다 탄핵당하고 차관들이 대행하는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육공화국의 시스템 내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견해를 잠깐 듣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찬반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용이냐 기각이냐라는 부분은 구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나마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빨리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또 헌재에서 2차례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헌재 질서가 완전히 중단됐는데 왜 또 이 헌법 위반 행위를 권한 대행 또 대행의 대행도 계속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완전히 이제 양쪽으로 두 쪽으로 갈라져서 광화문 집회 또 뭐 근처 주변 집회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을 멈춰줘야 될 정치인들도 역시나 이게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수완 통보를 했어요. 알려졌습니다.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건 이미 몇 달 전부터 문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그 뇌물죄 의혹, 하이이스타젯에서 그 전 사위 서모 씨가 받은 급여 등등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문다예 씨의 태국 이주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전 행정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모 씨에 대해서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하니까 검찰이 법원에다가 1회 공판 기일 전 증인 신청이라는 걸 했었죠. 그 당시에 이미 피의자로 문 전 대통령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뇌물죄 혐의의 피의자인 상태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알려지기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해야지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출석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애초에 좀 무리한 수사, 잘못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의 성격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냐, 아니면은 정치 보복이냐라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보복에 가까운 수사다, 전 정권 때리기의 수사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정권 때리기다. 지금 검찰이 정확하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법리 적용하는 문제도 지금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네. 사위가 취업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대줬는데 사위가 취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생활비가 이제 중단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2억 원 정도. 예.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매우 궁색하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진영화가 더 심각해지니까 예. 이런 부분 좀 저는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예.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의 전사위, 그러니까 전사위가 받은 월급을 장인의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너무 무리한 수사 아니냐, 지난 정권 때리는 거 아니냐,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요, 이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중에 이미 불거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에 제대로 수사됐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타이 이스타젯을 비롯해서 이스타 항공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측면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법리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98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네. 당시에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그 뇌물죄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공무원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소에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받은 것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다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생활비를 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예. 보도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국 이주했다가 돌아와서는 청와대 그 관저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예. 그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딸 부부가 받은 급여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전사위 서모 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없었습니다. 네. 경력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태국의 임원으로 뽑아가서 굉장히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무관하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들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시점이냐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한 달 전에 서면 조사 질의서도 보내고 그래서 문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응답이 없었던 거는 또 그건 나름대로 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지금 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 얘기가 있고 헌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멈출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위기 국면이잖아요. 여기에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슈 자체가 또 하나 또 대한민국을 갈라놓는 이슈일 텐데 물론 이제 검찰은 뭐 정해진 대로 수사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겠지만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거죠. 헌재는 헌재의 일을 하고 중앙지검은 중앙지검의 일을 하고 전주지검은 전주지검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헌재 좀 탄핵 맞다. 심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전주지검이 할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나만 짧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11월 20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예, 예.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다못해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자연인의 신분입니다. 어디까지 더 예우를 해줘야 되고 법 앞에서 예외와 성역과 특권을 인정해야 돼요. 반론 한마디 듣고 좀 발언 검찰권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중잣대로 불공정하게 행사되는 게 문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석방을 해줘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70년 관행을 스스로 예. 외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를 조작하면서까지 기소를 해가지고 결국 법원에서 이 부분이 증거가 조작됐다라고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춰보면 이런 부분도 무리한 수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야 정쟁의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가라앉혀야 되는데 문 전 대통령까지 등장하면 정말 더 갈라지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 나와서 지금 정치권이 거의 뭐 화들짝 놀란 분위기인데요. 여당에서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파기 자판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한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네.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네. 원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직접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 자판을 대법원이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일단은 2심의 잘못된 무죄 판결을 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대법원이 스스로 형을 선고해서 거기서 사건을 종결지어달라는 예.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선고 시점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피선거권이 빨리 제한되는 결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사실 이 파기 자판을 촉구하는 것의 의미는 선고 자체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죠. 예. 정말로 파기 자판이 될지 여부는 그것은 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네. 또 파기 자판의 사례가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633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 대법원이 석 달 내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고 네. 실제로 지금 대법원은 633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선고 사건이 다음 주에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언론이 지금 다음 주에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선고 예고한 상태인지 안다면 633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예.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받아줄지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린다면 이거는 또다시 심을 뒤집을 만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근데 파기 자판은 너무나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파기 자판이라는 게 합성어거든요. 파기하고 자판. 자판이라는 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누가 판단하냐?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 전제가 파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전제는 뭐냐면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예.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2심의 무죄 판결을 내린 이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을 확률은 예.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1%도 안 될 거예요. 1심에서 2심 뒤집어지는 그게 확률도 이제 굉장히 낮지 1.7%라고. 않았습니까? 1심에서 이제 2심으로 해서 뒤집어지니까 한 1.7%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3심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이제 더 떨어지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때려라라는 얘기고 유죄를 때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안 받으면 예.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니까 대선에 출마한다. 예. 그럼 대선에 출마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은 진다라는 네. 그런 자기 고백에 불과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뭐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1%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정확한 통계인지 잘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1.7%도요. 1심에서의 결론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예. 1.7%인 게 아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 나온 경우가 1.7%였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통계 부분은 다시 한번 사법연감을 그렇네요. 통해서 이 팩트 파기 체크가 돼야 될 자판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파기 환송이 맞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가 또 지웠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사감이 그대로 노출된 거죠.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이재명 대표를 경쟁자를 넘어서 예. 상당히 좀 미워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가지고 결국 이제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심 판결이 사실상 잘못됐다, 예. 무죄가 잘못됐다. 그래서 유죄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썼다 지운 거는 파기 자판이 이제 왜 그 속내가 그렇다고? 너무 드러나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드러냈는데 주장하는 이제 논거를 제가 좀 잘 살펴봤는데 예.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뭐 1심에서
유죄했는데 왜 2심에서 무죄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혼란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네. 단심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했다가 얼마든지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또 반대로 뭐 2심에서 무죄됐다가 대법원에서 또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우리나라의 3심 사법 체계를 좀 부정한 것 예. 아닌가. 용거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게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 무죄 선고도 마찬가지인데 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렇게 여야 정치인들은 여야 정당은 왜 자신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거에 따져서 어떤 거는 인정하고 어떤 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사법 체계를 흔듭니까?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거기에 불복할 거면 불복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뭐 대법원에다 맡겨두면 되잖아. 뭐 파기환송을 하든 자판을 하든 뭐 구속 취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왜 자꾸 이렇게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인가? 글쎄요. 제가 왜 하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논평할 때는 그렇게 정파적인 시각에서만 예. 해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같은 경우에 그렇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검찰 실무 책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책을 들고 나와서 어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뭐 그거 저 기억합니다. 우리 네. 송 변호사는 뭐 마- 법리만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도 판결문을 자세히 봤더니 대단히 수긍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골프 발언 관련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시합니까?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를 떼내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께 광범위한 수용성을 가지겠습니까?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는요.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예.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라는 취지의 예. 발언. 네.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독자적인 의미를 별개의 의미를 가져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되게 어렵다고 봤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당시 국정감사 발언 답변의 핵심이거든요. 예. 이걸 분리해서 떼내가지고 중요하지 않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우려가 없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얼마나 광범위한 수용성을 가질지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를 놓고 일주일 내내 여야가 방금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가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아직 뭐 줬다 안 줬다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보수 논객들은 정반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영향을 줬다. 어떻게 기각이나 뭐 또는 각하적으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움직인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다. 중도 성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데 저는 좀 믿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면 우리나라 헌법, 민주주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 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헌법과 또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이걸 인용을 안 하면 뭘 인용을 하겠어요? 국가 혼란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영향을 안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예. 혹시 영향을 줬을까요? 헌재 재판관들 선고에?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다른 기관이잖아요.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평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 나름의 근거를 동원해서 추론할 뿐이죠. 예. 그러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구구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월 18일까지 만약에 헌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정말 그 뒤에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좀 책임감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이재명 대표가 좀 발걸음이 가벼워져서였을까요? 요즘 민생 행보, 안보 행보, 그야말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요즘 부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향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듣고 오실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쓰시던 말 중에 별의 순간이라고 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별의 순간이 왔습니까?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예. 했었고 항소심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 아주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뭐 상고 기각될 게 분명하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의 걸림돌은 모두 이제 그 제거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단 뭐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그렇죠. 조기 대선의 걸림 또는 예, 그렇죠. 뭐 상당 부분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요즘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뭐 사실상 대권 행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향해서 이제 별의 순간이 왔다. 이미 별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대변인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치인에게요. 법원이 별을 달아주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뭔가 불법을 저질러서 처벌받고 구속될 때, 예. 그럴 때 별을 달아주는 거고요. 네. 정치인이 잘 되는 의미로 별을 달아주는 것은 그건 국민이 달아주는 거지 법원이 달아주는 예. 겁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그 별의 순간, 그러니까 뭐 스트롬슈트인데라고 네.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별의 순간은 해당 정치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순식간에 벽의 순간이 되기도 하고 병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잠깐의 호재가 있다고 해서 오버스텝을 하게 되면은 예. 그게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무죄 선고받고 그 TK 산불 현장 방문했다가 네. 거기서 뭐 겉옷으로 누가 때리려고도 하고 또 뭐 욕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같은 논란도 불거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스스로의 행보가 어느 정도의 자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예, 별은 국민이 알겠습니다. 따주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도 좀 한번 살펴보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의견을 유보하겠다라는 답변이 37%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유보를 하겠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뭐 탄핵 선고가 지연이 되면서 과연 조기 대선이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예.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보수층의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분들도 좀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층은 좀 늘어났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1위 지위는 지금 흔들림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뭐 30% 넘는데 나머지 뭐 국민의힘 여권 주자들 다 합쳐도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별의 순간이 왔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별의 순간에 대해서 뭐 정가자 별을 얘기했는데 별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대권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역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결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거고 예. 동시에 이번에 이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증거가 조작이 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수사와 기소가 예. 결국 이재명 대표 죽이기였다라는 것을 지금 법원에서 선포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동정 여론도 상당 부분 가고 있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2.3 비상경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자꾸 극우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유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서해소의 날 기념식에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층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간 거일 텐데 일각에서는 이런 그냥 단순히 참석하는 것 말고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좀 과거 문제가 있었던 뭐 비판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서해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서해 기념식 행보도 그렇고 산불 현장 행보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이걸 자꾸 이제 정치적인 시각으로 대권 행보다 중도 외연 확보 그런 행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당연히 제1야당 대표 그리고 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면 가야죠. 그래서 이재명들 손을 잡고 그분들의 호소도 들어보고 예.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정국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가 나자마자 산불 현장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야당 대표로서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별의 순간이니 이제 모든 장애물은 다 사라졌다는 둥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발언들을 자제를 해야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지, 안 그래도 지금 보수층이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소와 연관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났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보수층에서 잔뜩 경계심이 많은데, 꼭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나와서 별의 순간이 어떻다는 둥,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둥,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거죠. 전략상으로도 네, 그렇고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네, 우리 앵커님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또 어차피 뭐 골프는 장갑 벗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개 들면 안 된다는데 언행 하나하나,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변 분들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별의 순간이란 그런 단어를 이재명 대표 주변 참모들 또는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합창하듯이 한 건 아니고 박지원 의원 의원 한 분이 그냥 한 얘기니까. 장경태 그건 뭐 의원도 별의 얘기했습니다. 네, 그걸 일반화, 정치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다른 여담성 얘기긴 한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죠. 2023년에 윤 대통령이 이제 해서 당시에 주변 분들은 다 녹색을 입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만 과거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2023년에 저 이제 민방위복을 새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게 이제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합치면은 한 뭐 수백억이 든다. 그래서 나는 그 돈 더 필요하고 급박한 민생 쪽에 쓰지 왜 이거를 불필요하게 민방위복 교체하는 데 쓰냐면서 반대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번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이 있을 거예요. 본인의 소신을 지켰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까지 융통성이 없을까? 민방위복 그냥 새 걸로 바뀌었으니 본인도 이제 새 거 입고 산불 현장 가도 되잖아요.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도 될까? 그러니까 상반된 시각을 갖고 아마 우리 국민은 볼 거란 말이에요. 송 대변인은 어느 쪽에 시선을 두고 좀 보세요? 아마 구민방위복을 입으면 그 배경에 대해서 언론이 궁금해하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해설을 붙일 여지가 있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도된 노란색 민방위복이라는 얘기죠?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지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민방위복 교체로 인한 예산 문제를 지적할 의도였다면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정부 안에 예비비가 4.8조 아니었습니까? 그걸 반으로 깎아서 2.4조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예비비가 아닌 그 부처별 어떤 재난재해대책비, 또 국고채무부담, 이런 것까지 다 합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4조 8,700억 원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팩트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는 현재 가용 예산이 한 2천억 원도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예비비도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1조 6천억 원이고 용도 안 정해져 있는 건 8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과연 재난재해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예비비를 남겨놨는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빨리 추경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반론을 듣고 가야겠네요. 네, 예비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이재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집권당이 또 여권이 즉각적으로 행동하면 되고,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느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9천억 정도의 가용 그런 예산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재난 목적비로 1조 원 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4조 8천억 원으로 한 14% 정도를 늘렸는데, 문제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한 20%도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조 원이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또 예비비를 늘리자 하면서 여기에다가 산불 관련해서 이 대책을 못하는 것이 야당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기는 것은 좀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팩트체크를 하나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요, 일반 예비비가 얼마나 기출 결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거의 100%에 가깝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마다 99.5, 99.8 이렇게 사용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모처럼 재난 앞에서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내나 싶었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